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윤리경영하고 준법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윤리경영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얘기는 들으셨나요?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앞에 봐주실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입니다. 윤리. 이렇게 윤리라든지 투명성을 강조한 회사들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 윤리경영을 강조하지 않고 직원들을 관리하지 않는 회사들은요, 직원들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네이버, 다음, 유튜브 어디를 검색을 해도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 작가로 나올 거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그냥 일반 유튜버처럼 뭐 13만 정도 되니까 꽤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책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강의를 하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영의 관점에서 제가 HRD, HRM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윤리경영과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영의 관점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임직원들이 이것을 내재화하지 않는 회사들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승진자 과정이에요. 그쵸? 승진자 과정에서 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윤리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볼게요. 심리학적인 결과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볼게요. 양심을 속일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억에서 5억이면 양심을 속일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게 10%의 사람이었고요. 가족과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게 3.6%의 사람이었습니다. 별거 없죠? 별로 없죠? 금액을 올려봤습니다. 5억에서 10억이면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3%, 7%라고 대답을 했어요. 10억 이상이면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0%, 50%라고 대답을 했어요. 짝꿍 얼굴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죠? 이거 보시면서 10억이 생겼을 때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누가 사라진다? 짝꿍이 사라진다. 이 확률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합쳐 보실게요. 74%, 61%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3분의 2는 도덕성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인 사람들의 70%는 양심을 속일 수 있고 가족과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모든 생각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승진자예요. 그러면 승진을 하셔서 밑에 부하 직원이 생긴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하고 업무를 하는 한 살이라도 어린, 나보다 한 달이라도 늦게 들어온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한다?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도 나와요. 청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10억이 있습니다. 10억 갖고 교도소 갈래? 10억 안 갖고 평범하게 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명 중 7명, 정확하게 65.7%의 청소년이 10억 갖고 교도소 갈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1년만 살다 나오면 되죠? 1년에 10억짜리 연봉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평생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 이런 윤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배워서 밑에 전수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환경에 흔들리고, 옆 사람에게 흔들리고, 주변 사람에게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돈하고 가치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성과하고 원칙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효율성하고 효과성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조직의 입장하고 개인의 입장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즉 조직의 이득과 개인의 편안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순간순간의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팀이 되게 바쁜데 내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아서 우리 회사가 잘 굴러갈 때까지 함께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회사에 더 오래 남고 더 빨리 승진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회사가 함께 힘들 때 같이 힘을 들여서 노력한 사람이겠죠. 왜? 그렇게 조직의 이득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은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조직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순간순간의 입장에서 윤리는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가 혹시 경쟁 PT는 아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셨을 거지만 바깥에 나가서 영업을 하면서 경쟁 PT 아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쟁 PT를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경쟁 PT를 할 때 제가 앞에 나가서 경쟁 PT를 하고요. 심사하시는 분들은요, 제안서를 먼저 봅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먼저 드리거든요. 교재를 제안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PT 하기 전에 경쟁 PT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교재를 쭉 보시면서 그 안에 흰색 빈 봉투가 나온 거예요. 흰색 빈 봉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짝꿍한테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흰색 빈 봉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받아요? 빈 봉투인데? 안 받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나서 안 받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PPT 들으실 거예요? 그랬다가 생겨난 이 뒤의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상황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윤리적인 민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민감성이 여기에서도 필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흰 빈 봉투에다가 원래는 돈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받으시라고 제안서 안에다 다 돈을 넣어놨는데 배달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예측 못했겠죠? 배달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PT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받았네. 그쵸? 받았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그러겠죠. 받았어요.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만약에 여기 배달 사고 일어났으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 큰일 나겠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잘릴 거 신고나 하고 잘리자. 그리고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담당자를. 실제로 요즘에는요, 영업을 하시거나 뭐 페이백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데들 좀 있거든요. 다른 데 회사들 중에서. 그러면 누가 신고하는 줄 아세요? 돈을 준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일부러 줘요. 발목 잡으려고. 왜? 돈을 주고 얘가 퇴사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일부러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공유가 안 돼요. 특히 이런 윤리적인 상황을 공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요, 감사가 시작됩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감사 딱 시작되잖아요. 우리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쪽팔려서 못 다닙니다. 내가 설령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사 한번 받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삼성전자인가 어딘가 다녔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번 주말에는 속초에서 놀고 다음 주말에는 저쪽 강릉에서 놀고 그 다음 주말에는 또 딴 데로 놀러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콘도를 매주 그렇게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구랑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관리하는 거래처 직원하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돈 받지 않는 거에 파이팅 넘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거 되게 그거 회사에서 문제가 될 텐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요, 왜 문제가 돼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관리하려면 친해져야죠. 윤리 다 짜져가면서 어떻게 사람 관리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고 말아요. 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저는. 그래서 놔뒀어요. 그랬더니 3년인가 2년인가 뒤에 이 사람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즉 윤리적인 문제를 한 번 무시한 사람들은 그것만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무시해요. 보통 비위라든지 이런 걸로 걸려서 징계받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걸려 있어요. 갑질을 하고 성희롱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도 착복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직원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똑같이 다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윤리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문제가 있어 나머지 다 걸려 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았던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그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맨날 그쪽 콘도 빌려가지고 놀러 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누가 부탁하면 협력업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 물건 팔기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100% 걸립니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걸렸어요. 걸렸는데 감사를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한 15kg가 쭉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감사 끝까지 받아내서 소명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서 회사 다니기 힘든 게 조직이라는 곳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조차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무시하고 봉투가 있는 거 냅두고 그대로 PT를 진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쟤 받았나봐. 소문만 나도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가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내가 돈을 받진 않았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나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5장만 프린트를 해다 주면 안 돼요? 회사에서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 친구가 5장만 프린트 좀 해다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프린트를 해가지 않겠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난 절대 프린트 안 해갈래. 나는 프린트 해다 줄래? 힘들어 줄래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린트를 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겨우 5장인데 뭔 상관이야. 그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윤리강령의 공적자산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겨우 이거 갖고 징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사소한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사소한 거 별거 아니게 넘긴 사람들이 큰 것도 별거 아니게 넘기는 게 간이 커져요. 즉 임계점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큰 것도 안 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 있으면서 사실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토목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토목직이라고 그러니까 토목직 친구 하나가 야, 니네 집 되게 부자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 부자 아닌데? 우리 집은 부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토목직에 있으면 들어오는 뒷돈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받아봤었던 사람이 큰 것들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사례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회사가 연구소였는데 연구소에 친구들이 보통 연구소 바로 옆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니까 보통 내 친구가 아빠 친구 딸내미, 아빠 친구 아들내미 이런 학교를 같이 다닙니다, 보통. 근데 한 번은 우리 직원이 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에 학교를 딱 갔는데 친구 여자애 하나가 아빠가 회사에서 갖다 줬다면서 볼펜을 막 자랑을 하더래요. 볼펜 외에
그 바깥으로 나가는 선물용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예쁜 것들. 이거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다. 아빠, 왜 나는 그거 안 주세요? 그러면서 찡찡댔대. 그랬더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진짜 엄청 혼났대요. 야, 그런 거 가져오는 게 잘못이야 라면서 엄청 혼났대요. 결국 그거 누가 얘기했니?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회사 물건 가져간 거 다 티나잖아요. 다 알게 되잖아요. 회사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 공적 자산 사적 사유 분장목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족, 가정,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요. 근데 협력회사 직원하고 친구로 친하게 지내도 안 되고요. 우리가 갑의 회사라면. 그리고 청탁을 받으면 누구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 협력회사의 사람들이 밥을 사준다고 그 밥 한 끼 먹는 것도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견기업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가 들어올 건데,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큰 데들 같은 데는요, 점심시간에 협력업체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에 가서 라면 한 번 이렇게 딱 먹었다가 그거 갖고 협력회사에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윤리경이 감사실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밥 먹을 때 와가지고 라면 같이 먹었는데 이거 뇌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순간에 친하다는 이유로 친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곤란해진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최근 사장의 지시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에 배치되어 근무 중입니다.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이 많아요. 회사의 방침은 저녁 8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녁 식사와 교통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하는 건데요.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팀원들이 저녁 7시쯤 식사를 한 후에 잡담을 하다가 8시를 넘겨서 퇴근하라고 해요. 그리고 경비를 회사에다 청구합니다. 즉 굳이 야근할 필요가 없는 날에도 야근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짝꿍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죠. 그쵸? 이게 일반 직원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괜히 얘기했다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회사에서는 불이익을 안 줄 테니까 신고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자라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윤리 경영이에요. 그래서 내부 신고 제도라든지 아니면 익명 신고 제도 같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도 부당한데 회사에서는 부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정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줘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걸 주도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첫 번째, 주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하고 일단 친해져라. 윤리의 문제는요, 처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배신자거든요, 조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요. 친하게 지내면서 친해져서 나를 신뢰하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야 돼요. 근데 팀장님 이거 좀 문제가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언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문화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과 그런 영향력을 높여야 되는 문제이지 무조건 신고한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면 불이익이 서로 가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심리학적인 실험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에 우리가 옆자리에 탔습니다. 친구가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60km 거리 그 도로에서 90km로 달리는 거예요. 운전을.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 친구의 변호사가 와서 유일한 목격자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속 90km로 달렸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속 60km로 달렸다고 좀 거짓 증언 좀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친구를 위해서 거짓 증언 하겠다. 손. 정직한 거예요. 네. 나는 90km로 달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손. 감사합니다. 난 잘 모르겠다. 손.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문화권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하는 게 원칙주의 문화권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게 현실주의 문화권입니다. 그렇다면 원칙대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대답한 게 캐나다가 96%, 미국 95%, 스위스 94%, 스웨덴 93%, 오스트레일리아 93%, 서독 91%, 영국 90%, 프랑스 68%, 쭉. 일본 67%고요. 중국 48%입니다. 자, 한국 몇 프로나 원칙대로 대답할까요? 몇 프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 10%? 주변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지 않죠? 26%, 74%예요. 우리나라는요, 원칙대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 즉 그게 원칙이야 라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장 같은 데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선대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옆 사람이 아이 그까짓 거 뭘 지켜, 이 한마디 때문에 선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팀장님이 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아,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지 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 윤리 강령에 해당하는 지지하는 말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게요, 윤리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윤리 행동 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 강령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배하면 누구 잘못이죠? 본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윤리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평가하고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것을 역량이라고 해서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측정 가능하게 개발하고, 공공적 측면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공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놓고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의 윤리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 판단력, 동기, 품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윤리에 적용을 시켜서 윤리적인 행동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배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원칙과 규칙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 공사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있어요? 자, 공적인 영역은 뭐예요? 공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은 모두 우리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모두 공적인 영역이고요. 사적인 영역은 뭐냐면 개인적인 영역이 모두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그 친구가 운전을 하면 대리운전 비용을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리운전을 부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O, X. 손으로 O 아니면 X.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대답 안 하신 분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X. 이거 뭐의 문제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은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지위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회식이 끝난 이후는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는 부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대학원 동기가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화환을 보내주려고 해요. 근데 동종업계 사람이라서 우리 회사 이름을 좀 붙여달래요. 자, 보내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예요. 공적 지위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분양을 받아서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싶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협력업체 인테리어 회사가 30% DC를 해준다는 거,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마음은 하고 싶죠? 그쵸?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머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회사에 소모품을 구입하는데요, 마트 직원이 포인트 적립을 해준대요. 포인트 적립 뭘로 하실래요? 내 개인 거? 회사 거? 정답은 회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의 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입을 했는데 개인 카드로 적립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 다 걸려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 횡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걸리는 사례들이 다 어떤 사례냐면, 개인적으로 카드를 쓰고 자기 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고요, 거기다가 개인 포인트 적립을 개인 카드로 할 때 다 걸렸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공직자 그 인터넷 그 TV 같은 데 보면 공직자들이 법인카드 잘못 써가지고 뭐 난리 난 거 봤잖아요. 다 이런 여기에서 다 걸리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여기 사례가 아니에요. 팀장은 팀원 중에 단 한 명의 인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이 우리 중에서 한 명의 인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얘 팀장이 싫어하나 보다, 회식에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면 O, 안 되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예요. 요거 뭐에 해당하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요거 증거 모이면 뭐예요? 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아무리 팀장이 다른 직원을 보고 있지 않고 인사를 받지 않아도요, 팀원들까지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가해자가 팀장이에요? 동료예요? 가해자는 동료가 됩니다. 팀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동료 직원이 인턴에게 호감을 갖고 평소에 되게 자주 말을 걸었어요. 데이트하고 싶어서 퇴근 후에 커피 한 잔도 하자고 하고, 잠자기 전에 잘 자요 문자를 자꾸 보내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좀 종종 많이 보냐면요, 요즘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막 지방으로 되게 많이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성 성비가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꼭 노총각 그 상사가 신입사원 여직원한테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자, 요거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이거 문제 됩니다. 요거 뭘로 걸려요? 성희롱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솔직히 보면요, 굉장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30대고 40대인데 뭐 20대 후반인데 20대 초반 중반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대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 여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인데 웬 노총각 아저씨가 자꾸 나한테 대시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근데 거절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위력에 의한 강요가 되겠죠.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제가 사내에서는 호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고요.
진짜 관심 있으면 여자분이 먼저 대시를 하지 남자분이 대시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직원 한 명이 요거 할게요.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올렸으나 우리 혹시 쪼개기 입찰 올리기도 하나요? 여기 입찰 공고도 내나요? 안 내요? 그럼 요거 넘어갈게요. 직원 한 명이 회사의 탕비실에 있는 커피를 갖고 혼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있었던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어떤 직원 하나가 커피 드실래요? 커피 타드릴까요? 커피를 타드리고 200원 주세요. 300원 주세요. 돈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돈을 줬대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커피 하나 300원 해가지고 서비스 비용 거기다 붙여놓더래요. 회사 탕비실에 그 공동 그 비품 갖고. 그래서 이 사례를 갖고 제가 좀 각색했는데요. 이 사람이 분위기가 나빠져서 탕비실 출입을 금지하게 하려고 해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OX 하나 둘 셋. 정답은 금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원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 특정인 한 명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요것도 우리 쪽이 아니라 넘어갈게요.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케이스들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케이스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오늘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게 되게 거창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사례들 중에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었던 우리 일상생활의 일들 중에서 무엇이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뭘 봐야 돼요? 회사에 있는 윤리 강령집이라든지 윤리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의 상상력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레이색 주문했는데 회색 오면 어떻게 합니까? 쇼핑몰에 고객이 클레임을 적었어요. 택배 박스에는 그레이색이라고 돼 있으면서 회색 티 보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고객님, 그레이가 회색인데요. 그레이를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회색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요? 한국은요, 고맥락 언어문화권입니다. 고맥락 언어문화권. 고맥락 언어문화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머리 잘랐어? 머리 예쁘게 잘랐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외국에서 머리 잘랐네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쟤 미쳤나봐. 죽을 건가봐. 즉, 고맥락 언어문화권은요, 단어 하나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맥락으로 의미를 두는 문화권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했지? 네, 그거 했어요. 근데 딴 거 했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윤리의 문제에서는요, 단어와 의미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고맥락 언어문화권에서는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받고 보고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일단 단어의 의미 먼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윤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받지 마! 얼마까지? 어디서?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윤리 경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의 입장이고 영업이 들어오는 입장이라면 협력업체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만 만나세요 라고 장소가 지정되어 있거나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라고 지정되어 있거나 만날 때는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고 만나세요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 같은 데 가면요, 사무실 바로 옆에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에서 만나게 하지 단둘이 만나게 안 하고요. 만나더라도 사전에 허락을 받고 승인을 한 다음에 지정된 회의실로 가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윤리 경영이고요. 우리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영은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을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만드나 마나가 된다는 거예요. 윤리 경영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결국은 그 윤리 경영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누가 만든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만드는 거지 다른 회사가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죠. 바람의 방향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의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요. 우리의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방향, 즉 회사에서 윤리 경영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마 많이 보일 겁니다. 뉴스에 보시더라도 LH공사만 보더라도 윤리적인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윤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얼마나 잘 그거를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면 잘 몰라서도 그랬지만 뭐가 중요한지 몰랐을 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살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규칙으로 만들어졌다면 다 이유가 있더라.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굳이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걸 내가 깰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회사의 이유일까 나의 이유일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파일럿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일럿들이 서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크로스 체크를 한대요.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A 했어, A 했습니다, B 했습니다, C 했습니다, D 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매뉴얼은 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야. 왜냐면 그걸 체크를 안 해서 추락해서 죽은 사례가 있어서 그걸 매뉴얼로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윤리라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의미가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윤리적인 것이라는 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거라고 얘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능력들이 사실은 윤리적인 능력 안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